낯선 사람과 친구 되는 법. 밥 트레우 하프트와 데카 미트퍼드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커플이었다. 밥은 강철 같은 의지를 자랑하는 급진적인 변호사지만 흑표범당 재판에서 승리했을 때 휴이 뉴턴이 고마운 마음에 끌어안자 갈비뼈 3대가 부러질 정도로 뼈가 약한 사람이었다. 데카는 나으리와 반역자라는 책을 통해 영국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자가 된 성장담을 공개한 작가였다. 그녀의 차기작 미국식으로 죽는 법은 미국의 장례 문화를 자극하고 바꿔놓기도 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청을 수락하면서 밥과 데카를 만나려고 주말을 포함시켜 일정을 잡았다. 이들과 함께 지낸 첫날 밤 밥이 한 달에 한 번 테이블 2개만 놓고 프랑스 음식을 내놓는 동네 레스토랑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이 워낙 훌륭하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2~3달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된다고 했다. 데카가 사장인 브루스 마셜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에서 온 절친한 작가 친구가 있다고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밥에게 물었다. 밥은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마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접시보다 조금 넓을까 말까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사장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전한 뒤 내가 이 동네에 온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밥 트레우 하프트에게 들었다고 했다. 심지어 생김새까지 들었다고 했다. 나는 이번에는 그의 부인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부인 이름은 메릴린 마셜이라고 했다. 나는 머릿속으로 열심히 명단을 뒤졌다. 하지만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메릴린 마셜은 없었다. 그는 난처해하는 나를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생님과 서로 알고 지냈을 때는 우리 집사람 성이 그린이었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성이 그린이고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가족이 있긴 했지만 그 집 식구 중에 메릴린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는 다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나에게 건넸다. 여기 우리 집사람 사진이 있어요. 이름과 사는 곳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엄청난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이상 얼굴은 그대로이기 마련이다. 나는 얼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게요. 메릴린 마셜이네요. 아주 좋아 보여요. 브루스는 자랑스러워하는 신랑답게 우리를 보며 씩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브루스가 입구에서 붙잡았다. 메릴린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고 싶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알 수 있을까 싶어 나는 수화기에 귀를 바짝 댔다. 나는 여보세요? 라고 말했고 정말 실망했다. 내가 모르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캘리포니아에는 어쩐 일이야. 온다고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 좀 가까운 데 살았으면 지금 당장 레스토랑으로 달려가는 건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아니야. 이미 식사 다 끝났어. 내 이름은 어때? 1시에 데카 미트퍼드와 밥 트레우 하프트 집으로 점심 먹으러 와. 키시. 만들어 놓을게. 알았어. 데카에게 같이 있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내가 물었다. 키시 만들 거잖아.
그 이야기 하면 되겠네. 대가가 말했다. 나는 키씨를 오븐에 넣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있을 일에 대해 열심히 상상해 보았다. 정확히 1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확히 1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담하고 예뻤고 얼굴은 온통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 잘 지냈지? 그럼 너도 잘 지냈지? 들어와. 이렇게 해서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키씨가 다 됐다고 말했고 그녀는 알았다고 했다. 자리에 앉긴 했지만 둘 다 상대방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길이 없었다. 점심을 먹은 다음 우리는 키씨 만드는 법을 놓고 기나긴 대화를 나눴다. 그러고는 포도주를 들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내가 타워에서 누구를 만났게? 메릴린이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찰스 체스넛. 근데 날 못 알아보는 눈치더라. 그녀는 내가 그 이름을 알 확률과 모를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메릴린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말을 걸었더니 누구냐는 듯 계속 쳐다보잖아. 난 속으로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 애가 선거에 나왔을 때 나하고 너하고 얼마나 열심히 도와줬니. 이번에도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메릴린이 말을 이었다. 내가 다가가서 말했지. 나를 모르는 척 하는데 루이스 메리웨더 만나면 너 그때는 아주 끝장이야. 아하,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기 들어 있었다. 메릴린,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지만 난 루이스 메리웨더가 아니에요. 그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죠. 어쩐지 어젯밤에 전화통화할 때 들어보니 모르는 목소리더라고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로 가서 섰다. 그리고 아까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뭔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닌 이상 절대 루이스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내가 루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물었다. 남편이 뉴욕에서 당신, 그러니까 루이스가 왔다고 밥 트레우 하프트한테 들었다잖아요. 남편은 내가 당신, 그러니까 루이스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거든요. 그녀가 말을 마치더니 다시 물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마야 안젤로라고 하는데요. 어머나 맙소사. 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생각 좀 해보자고요. 밥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뉴욕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가 자기 집으로 놀러 왔다면서요. 브루스가 물었다. 그 친구분 키가 큰가? 180cm, 밥이 대답했다. 루이스 메리웨더도 키가 180cm의 흑인이었고 작가였다. 브루스가 말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랑 절친한 친구인데 뉴욕에는 키가 180cm인 흑인 여자 작가가 한 명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메릴린과 나는 뭐든 아는 척하는 남자들을 실컷 비웃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과의 만남을 거의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우리 모습에 깔깔 웃었다. 메릴린은 심리학자 겸 작가였다. 그리고 딱 내 취향의 사람이었다. 똑똑하고 재미있고 뚝심 있는 그녀와 나는 전혀 뜻밖의 계기로 친구가 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오빠 베일리는 인생의 주도권을 놓고 헤로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그 싸움은 여전히 격렬하게 진행 중이었고 오빠는 진심으로 마약을 끊고 싶어 했다. 나는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남자 심리학자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오빠는 한사코 거절했다. 내가 메릴린 마셜 이야기를 꺼냈더니 오빠는 그녀가 쓴 책을 읽었다. 오빠다운 반응이었다. 그는 마약에 관계된 일이건 아니건 숙제는 꼬박꼬박 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오빠는 그녀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메릴린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환자가 아니라 친구의 오빠로서 만나겠다고 했다. 나는 브루스 마셜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그의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도록 손을 써놓았다. 오빠는 손님을 모시고 가서 음식값을 자기가 계산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건 브루스와 메릴린과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오빠는 그 레스토랑을 애용했고 이따금 메릴린 그린 마셜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어느덧 오빠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나는 우스꽝스러운 우연으로 만난 낯선 2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낯선 사람의 내면에 새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운 셈이다.